안녕하세요, 동포 여러분.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이소연입니다. 조선족의 서울이라고 할 수 있는 곳, 바로 중국 연변의 연길입니다. 요즘에 거리에서 한복을 입은 모습을 정말 많이 볼 수 있다고 그래요. 중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복을 입고 인증사진을 찍는 것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변의 주요 도시에서는 한복도 빌려주고요. 또 사진 촬영과 화장까지 해주는 한복 대여점이 인기가 많다고 하는군요. 한복을 입고 커피잔을 들고 사진을 찍으면은 한국 드라마 속의 주인공이 된 듯한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한국의 전통 의상인 한복을 통해서 한복의 아름다움은 물론이고 한국 문화까지 깊이 느껴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첫 곡은 KBS 드라마 연모의 OST 중에서 If I, 백지영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동포 여러분의 편지 사연으로 함께합니다. 행복우체통 화요일의 편지 손님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아 교수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교수님도 연길에 가서 혹시 한복 입고 사진 막 찍고 그러셨나요? 네, 연변의 옛날에는 뭐 어떤 큰 축제 때나 네. 그때 이제 학교에서 행사를 하면서 가끔 입거나 했는데 근래 와서 연길이 왕홍 도시가 됐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연변에 그 한복 입고 그 사진 찍는 그런 사진관이 엄청나게 많아져서 네. 저도 전번에 가서 네, 한번 입어봤습니다. 아니 여기서 찍으셔도 되는데. 여기서도 찍었죠. 경복궁이나 네. 아니면 전주 한옥마을을 찍었는데 또 연변은 연변만의 네. 그 조선족 마을의 그 맞아요. 민속촌. 독특한 게 있죠. 예, 독특한 게 있기 때문에 또 거기는 내가 찍고 싶어서 찍는 것보다 약간 너무 많은 사람 찍고 있으니까 네. 나도 모르게 막 꼭 덩달아서 찍어야 될 것 같은. 네, 꼭 덩달아 또 찍어야 될 것 같고 또 한국은 사실 이렇게 곳곳에 유적지가 있으니까 네. 한옥마을에서 뭐 담벽에서 찍는다면 거기는 그런 풍경보다 막 먹는 데서도 찍고 그 투어를 할 때 있고 막 돌아다니는 예. 분들이 계셔서 재밌었습니다. 예. 한국에 못 가니까 연길이라도 가서 한국의 분위기를 느껴보자 이런 거겠죠. 네, 그런 분들도 있고요. 또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을 그냥 쉽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지역은 아니니까 네. 뭐 이제 외국을 나갈 때는 좀 준비하고 나가자. 그렇죠. 그런데 가기 전에 한국을 조금 어떻게 보면 체험할 수 있는 지역이 있다고 네. 그게 연길이라 하네 이제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추석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네.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연길이 엄청나게 인파로 몰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우리 조선족 동포뿐만이 아니라 중국인들도 그렇게 많이 찾아온다면서요. 사실 연변은 조선족 자치주다 보니까 당연히 동북 삼성 아니면 외지에 있는 조선족 분들이 많이 찾고 있긴 하는데 사실 대다수 관광객들 보면 타지에서 특별히 동북 삼성에서 떨어진 남방에서 오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곳은 어떻게 보면 북방문화 체험할 수 있으면서 또 백두산도 볼 수 있고 네. 또 거기에서 멀지 않지만 갈 수는 없어도 러시아나 북한 변경선도 볼 수 있고 그렇죠. 또 더구나 이제 한국 문화까지 네. 체험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음식이 어떻게 보면 한식인데 약간 또 개량해서 조선족 네. 민족 음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예, 또 눈으로도 호강될 수 있는 예. 그 굉장히 양도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이제 그 냉면을 봤는데 네. 15,000원짜리 냉면이 정말 그 세숫대야만은 그러니까 영상을 많이 찍는 네네. 이런 인플루언서들이 너무 좋아하죠. 찍을 수 있는 이런 소재가 너무 많으니까. 네. 네. 아우,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그 분위기를 한번 느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요즘은 그냥 유튜브만 네. 치면 정말 많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제 행복우체통에는 또 어떤 사연이 들어와 있을까요? 중국 길림성 훈춘시 김동진 씨 9월의 노래라는 글을 보내오셨는데 전춘아 교수님이 소개합니다. 장백산 기슭에
진달래 꽃대골 차린 아담한 동네. 빨간 고추 다래와 색동 저고리가 있고 아리랑과 도라지가 있고 된장과 김치가 있는 동네. 얘가 바로 우리네 삶의 요람인 사랑스러운 연변. 한 폭이 작은 풀도 하나의 조약돌도 한 갈래의 시냇물도 한 줌의 흙도 무심히 벌 수 없는 성스러운 땅이다. 이 땅이 우리에게 그처럼 소중한 것은 만국이 서름을 안고 살 길을 찾아 남부녀대로 두만강 건너온 흰옷 입은 사람들이 손톱으로 일구고 피땀으로 걸구고 목숨으로 지켜낸 땅이기 때문이요. 이 땅이 우리에게 그토록 정다운 것은 이 땅에 글로 용감하고 문명하고 슬기로운 우리 민족,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와 영광스러운 혁명 전통을 지닌 우리 민족이 자치정부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 말과 우리 글이 있고 우리 노래와 우리 춤이 있는 땅, 우리 맛과 우리 멋이 있고 우리 내음과 우리 색이 있는 땅. 해마다 그러하듯이 연변의 가슴은 9월의 대문 앞에서 동해의 물결처럼 장백이 리메처럼 세차게 설레인다. 그것은 9월의 세 번째 날 9월 3일이 연변 조선족 자치주의 생일날이기 때문이다. 대저 북방은 9월부터 하늘이 높이 들리기 시작하고 강물이 말쑥하게 흘러가는 청고마비 가을이다. 상과 들은 울긋불긋 단풍꽃을 들고 나와 저들 나름이 황홀하게 불타는 가을 축제를 준비한다. 이와 때를 같이할 연변의 풍요한 대지는 땅이 꺼지게 주렁진 오곡백과로 자치주의 생일상을 마련한다. 그것은 자치주의 생일에 받들어 올리는 연변 인민이 정성 어린 축복이 큰 상이다. 연변의 9월은 또한 새 생명의 탄생을 목청껏 환호하는 경축의 노래가 있어 걷잡을 수 없는 격동과 희열이 도도한 강물이 굽이쳐 흐른다. 연변이 맑고 푸른 9월이 하늘가에 울려 퍼지는 자치주 성립 경축의 노래. 애루와 어절시고 좋구나 좋네. 해란강도 노래하고 장백산도 춤을 추네. 애루와 두둥실 장구를 울리세. 연변 조선족 자치주 세웠네. 이 노래에 맞추어 울리는 가야금이며 장세납이며 대통소며 장고와 북과 징이며 돌아가는 장상모며 어느덧 하나인들 우리 것이 아니던가. 9월 3일은 주해가 필요 없는 우리 연변이 가장 경사로운 날이여 최대의 명절이다. 번영 창성하는 연변이 살아있고 연변이 우리 민족이 살아있는 한 연변은 9월은 해마다 경축의 노래를 부를 것이여 경축이 물결로 설레일 것이다. 중국 길림성 훈춘시 김동진 선생님이 보내오신 9월의 노래가 바로 9월 3일 연변 조선족 자치주 생일에 대한 축복의 노래였습니다. 예, 다시 한번 동포 여러분, 연변 조선족 자치주 72주년이죠. 올해가. 네, 맞습니다. 네. 그 연변 조선족 자치주 9월 3일은 지금 그 중화민공화국 설립되고 나서 바로 몇 해 안 지나서 바로 연변 조선족 자치주가 성립되고 이제 소수민족 중국에서는 56개의 소수민족 중에서 네. 자기 문화와 자기 언어와 그것도 자기 문자를 가지고 네. 이제 가지고 있는 이런 민족은 56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조선족 자치주로서는 중국에 살고 있는 조선 그 민족한테는 굉장히 성스러운 지역이라고 그렇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9월 3일 하면 연변 영길시 중심으로 모든 그 지역에서 굉장히 큰 대축제를 진행을 하고 네. 타지에 있는 분들은 또 타지 나름대로 소소민족, 그 조선족 민족들이 이렇게 짚고 있는 촌들에서는 제 기억에 체육대회, 네. 네, 다양하게 이제 경축을 하는 그래서 민족감을 이제 기억을 하고 민족심을 더 이제 잘 기억하게 하는 이런 네. 날이라고 이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하필이면 9월 3일로 정한 이유가 뭐 특별히 있을까요? 9월 3일 날에 지정을 하였습니다.
지정을 하여서 네. 이제 9월 3일에 연변 전족 자치주가 이게 지정을 받아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중화인민공화국의 10월 1일 날에 선포를 하게 됐잖아요. 네. 그래서 10월 1일은 중국의 국경절처럼 9월 3일에 이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이 날은 네. 이제 탄생을 하였다. 그렇죠. 이렇게 된 거죠. 네. 연변 조선족 자치주의 생일이다. 9월 3일이다. 맞습니다. 라고 해놓은 거네요. 그리고 예. 중국은 보통 9월 3일이면 9월 3일 그날에 제일 이제 성대하게 하지만 더 중요한 그 앞뒤로 그렇죠. 준비 기간이 네. 굉장히 길다 보니까 거의 한 경축을 하루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 기본적으로 한 2주 정도 계속 경축 분위기 아닐까 하는 예. 생각이 듭니다. 그 연변 조선족 자치주 생일 기념하기 위해서 저 뭐 흑룡강성, 네. 요령성 막 이런 데서도 동포분들이 뭐 생일 축하합니다 하고 오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구경하러 오시는 분들도 있고 네. 참여하러 오시는 분들도 있고 특별히 연변 전족 자치주 그 지역 주변 보면 영길시 빼고도 뭐 왕청현, 뭐 네. 도나시 그리고 다양한 장춘, 도시가 있잖아요. 네. 자, 이런 도시에 있는 연변 전족 자치주에 있는 거주한 전족 분들도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함께. 네, 그래서 뭐 노래하고 춤추고 방금 얘기처럼 장세나비며 네. 다양한 장인들이 나와서 하는 장이니까 제가 어릴 때는 영상으로 네. 뉴스로 이렇게 하는구나 너무 가고 싶다. 네, 그렇게 하던 기억이 납니다. 네. 연길에서 공부하셨기 때문에 그 잔칫날 함께 어울리셨던 기억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너무 많죠. 왜냐하면 네. 저는 이제 연변 지역에서 연변대학에서만 13년 넘게 있었습니다. 네. 대학교를 연변대학 나오고 대학원까지 나온 다음에 그 학교에서 거의 6년 반 정도 강의를 하다 보니까 예. 거의 저희 학교 바로 옆에가 이제 굉장히 큰 운동장, 뭐 축구 시합이든 이 시에서 하는 굉장히 성대한 행사를 다 거기서 하기 네. 때문에 큰 행사가 있다 하면 일단 길이 다 막힙니다. 도로가 다 막히고 네. 또 이제 조선민족은 흥이 있는 민족이니까 그렇죠. 그냥 사람들이 조용하게 이제 가는 게 아니라 음악에 그리고 우리 음악은 대부분 네. 장세낙처럼 이렇게 굉장히 소리가 그렇죠. 높아요. 네. 그러다 보니 제 기억에 거의 수업은 진행이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9월 달은 네. 신입생이 오는 그 시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조선족 포함한 다양한 민족 학생의 연변대학 입학하면서 네. 가서 구경하던 그런 기억이 그러네요. 있죠. 예. 네. 하긴 우리의 음악이 삐리리 하고 울리기만 하면 이 맞습니다. 어깨가 저절로 막 덩실덩실 춤이 나오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리고 이 음악이 그 마이크가 필요 없이 네. 전달이 너무나 이렇게 강하기 때문에 또 연변대학은 자기만의 대학교 안에도 이제 농악하는 이런 그 동아리가 있어서 거의 뭐 새벽 되면 네. 학교 근처에서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민족성을 대표하는 그런 많은 활동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연변에 있을 때는 그냥 저도 모르게 이제 행사가 있다 하면 어깨가 네. 덩실덩실 되는 느낌이 듭니다. 네. 김동진 선생님의 글 속에서도 저절로 막 어깨춤이 나고 음악만 들어도 신나고 네. 뭔가 자긍심도 느껴진다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자긍심뿐만 아니라 이날은 우리가 단합되는 날이라고 이렇게 네. 생각을 하니까 뭐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날은 그 지역에 있는 조선민족 포함한 연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같이 경축한 날이니까 원래는 사실 제가 이제 들어가지 못하는 게 좀 많이 네. 아쉽긴 하는데 아마 눈으로도 선합니다. 근데 타지에 있는 연변에 이제 관광하신 분들 같이 경축한다고 생각을 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 아마 행복우체통에 지난 9월 3일에 생일 축하 그 글들이 속속 도착을 할 것 같아요. 그 글 기다리겠습니다. 네. 연변 출신의 우리 동포 가수입니다. 구연옥의 노래 준비해봤어요. 해바라기. 동포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담당자 앞이고요. 인터넷 주소도 알려드립니다. KBS 홈페이지
www.kbs.co.kr에 접속하신 다음 라디오,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클릭하신 다음 청취자 참여 코너에 글을 남기시면 됩니다. 정다운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동포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화요일의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아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사연 중국 길림성 연길시 김정우 학생이 보내왔습니다. 아버지는 멋집니다 라는 글인데요.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학원반을 꾸려온 지도 언간 15년이 됩니다. 부모들의 이혼, 외국 진출, 다망한 사업 등의 원인으로 학업에서 아픔을 겪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모든 것은 학생을 위한다는 운영 이념을 세우고 불철주야 달려오신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는 부지런한 분이십니다. 주말이면 올림픽 경연에 참가시킬 학생들을 지도해 주시고 매일마다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차에 태워서 집까지 데려다 주시고 어슬려게야 집에 들어오시는 아버지시기에 여느 집 아버지들처럼 술 마시러 다니는 일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녁이면은 텔레비전을 잠시 시청하시고는 나의 숙제책을 검사하시고 다음 책상에 마주 앉아서 열심히 무엇인가 쓰시고 또 쓰십니다. 항상 하면 된다라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는 아버지가 계시기에 나는 신심을 얻고 도전하기에 반에서도 학습이 앞자리고 경연에 참가해도 찍어놓은 1등이랍니다. 아버지의 총명과 지혜를 이어받아 수학 올림픽에서도 여러 번 수상의 영예를 안아오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는 또 동정심이 많습니다. 우리 학원에는 5학년에 다니는 한 누나가 있습니다. 그 누나는 할머니하고 단둘이 외롭게 살고 있는데 할머니는 연세가 많고 몸도 편찮으셔서 학원비를 제때 낼 수가 없고 낼 형편도 안 됐습니다. 내일부터 경제 부담을 갖지 마시고 우리 학원에 다니십시오. 딱한 사정을 안 아버지의 배려로 이 누나는 소학교 3학년부터 지금까지 쭉 면비로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상한 아버지시기에 지금 학원은 100여 명의 학생들로 똘똘 뭉쳤고 학부모들도 엄지손가락을 내밉니다. 아버지는 책임감이 아주 강한 분이십니다. 어느 한번 저녁을 먹고 있는데 웬 할머니가 손자가 집에서 나간 지 이슥한데 아직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고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와 나는 번갈아가며 아버지를 말렸습니다. 우리 학원만 학생은 내 자식이나 다름없으니 끝까지 책임져야 해. 집문을 나선 아버지는 온 연길 도시를 참빗질 하시면서 끝내 PC방에서 노름에 탐내 놀던 김모 학생을 집까지 데려다 주었답니다. 녹초가 되어 집에 들어설 때는 이튿날 새벽 종소리가 울린 뒤였습니다. 후대 양성 사업에 온갖 정력을 몰붓고 손이 발이 되게 뛰어다니시는 아버지를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훌륭하고 멋진 인생을 사시는 분이라고 우렁차게 노래하고 싶습니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아, 정말 학생들에 대한 사랑이 참 대단하신 선생님이시네요. 책임감도 너무 강하시고 네. 또 돈이 사실 학원은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학원비를 못 받으면 쉽진 않는데 동정심에도 가득 차 네. 있고 이 글에서 아버지 화상이 이제 다 보여가지고 네. 읽으면서도 3학년 아이한테 정말
큰 자산을 물려준 아버지다 그렇죠. 이런 생각이 납니다. 네. 이런 아버지를 어떻게 존경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나이 아버지 아니라도 나이 네. 선생님이 이렇다면 존경심이 너무 강해서 저는 지금 생각해 봤더니 선생님이 훌륭한 선생님들 있고 제 가족들도 더 선생님이다 보니까 그 네. 영향받아 선생님이 된 것 같은데 아마 이 친구도 앞으로 굉장히 아버지부터 훌륭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그래서처럼 뭐 한국이나 아니면 그 인근에 있는 대도시로 떠나신 분도 계시고 부모님의 이 살뜰한 손길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도 너무 이런 많습니다. 선생님 계시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 특별히 연면 조선족 자치주나 동북 삼성에 있는 교포들은 부모님들이 한국이나 다른 곳으로 어디 가다 보니 할머니랑 살거나 아니면 다른 가정 위탁해서 살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한테는 아버지 같은 이 선생님 네. 같은 아버지가 너무너무 필요하죠. 그렇죠. 우리가 흔히 자녀들은 아버지의 든든한 뒷모습을 보면서 자란다라고 많이 얘기하거든요. 네. 오늘 김정우 학생이 보내온 글 속에 아버지, 우리 동포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홍익대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아 교수님과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듣고 계십니다. 동포 사회의 새로운 소식 통신원들과 전화를 연결해서 듣습니다. 통신원 리포트인데요. 오늘은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러시아 사할린 지역의 소식 준비했습니다. 먼저 카자흐스탄의 김상욱 통신원 만나보겠습니다. 김상욱 통신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알마티에서 한 카자흐 작가 대회가 성황리에 열렸다고 하는데 자세한 소식 부탁드립니다. 네,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작가들이 지난달 20일 알마티에 모여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조명했습니다. 이문재 시인의 개막 축시 낭독을 시작으로 막이 오른 이날 행사는 한국 중앙아시아 문화교류 네트워크가 주최하고 현지의 고려문화원이 주관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작가와 연극 배우들 그리고 현지의 남경자, 김스베타, 김겐나지 등 고려인 작가 그리고 공훈예술인 그리고 우리 고려인 합창단 비단길 등이 함께 했습니다. 김상욱 고려문화원장은 환영사에서 공화국 궁전, 촌영궁전 그리고 이 도시를 산사태로부터 지켜주고 있는 외대호 댐은 고려인 건축가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알마티는 고려인의 도시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닙니다. 라면서 강제 이주의 역경을 딛고 중앙아시아에 뿌리를 내린 고려인 디아스포라에 대한 한국 작가들의 관심과 함께 더 잦은 교류가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2부 작품 낭독과 또 문화 공연 시간에는 한국에서 온 주원경 작가의 수필 어른에게도 놀이터가 필요하다. 그리고 황근 배우의 세르게이 예세님 파란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지 등이 낭독되었고 또 박경란 작곡가의 피아노 독주를 위한 그들의 영원한 왈츠가 연주되었습니다. 또한 카자흐스탄의 공훈 예술인 김겐나지 선생은 아리랑을 클래식 기타로 연주하였고 공훈 예술인 문공자는 로망스를 불러서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양국 작가들은 고 이 스타니슬라브 시인을 추모하는 시간도 가졌다면서요? 네. 고려인의 뿌리를 찾아 오랫도록 방황하며 시를 써온 이 스타니슬라브는 국제 팬클럽 회원이자 고려인 한글 문학 작가의 가장 막내 격으로 고려인의 복합적인 정체성을 잘 드러내는 시들을 다수 남겼습니다. 이 스타니슬라브 시는 한 카자흐스탄 작가 대회를 누구보다 또 기다리며 준비를 했었는데요. 아쉽게도 지난달 7월 21일 밤 병세가 악화되어서 운명을 했습니다. 김상욱 원장은 그가 남긴 시 명정을 쓰면서를 낭독하고 고인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한편 이번 작가대회 자료집에는 김상욱의 평론, 고려인 한글문학의 산실, 고려일보, 그리고 문해면, 김스베틀라나 작가의 수필, 음악교사, 그리고 남경자의 수필, 기억에 남은 해방절 맞이, 그리고 김부르트 수필, 나의 사랑 레닌기치 등이 실렸습니다. 네. 카자흐스탄 소식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상욱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러시아 살린으로 가보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 만나볼까요? 배순신 통신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유즈노 살린스크 체홉 책박물관에서 극동 지역 개발에 대한 전람회가 열렸다고 하는데 자세한 소식 전해주세요. 네, 최근 유성사할린스케 협책박물관에서 국내 극동 지역 개발을 주제로 국립역사박물관의 소장품을 속 극동의 러시아 전람회가 개최되었는데요. 대형 국립역사박물관과 함께한 이번 전람회는 왈리 리마리엔카 주지사와 지역 정부의 지원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전람회를 관람하는 방문객들은 16세기부터 20세기까지 러시아 국가의 극동 지역으로 진출 과정과 과학 및 지역 개발의 경제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전람회에는 185 개의 전시품들을 대부분이 처음 전시되는데 이 전시품들은 고고학 기념물, 귀금속, 고대 러시아의 그림, 화폐학, 무기 등의 부서에서 가져온 유물들로서 체hov책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진품 유물들입니다. 네, 살린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근에 유즈노 살린스크 체홉 책 박물관에서 국립역사박물관의 소장품들 속에 극동의 러시아 전람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전람회에는 185개의 전시품들 대부분이 처음으로 전시가 됐는데요. 이 전시품들은 고고학적 기념물, 또 귀금속, 고대 러시아의 그림, 화폐학, 무기 등의 유물로 체홉책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진품 유물들이었습니다. 전람회를 관람하는 방문객들은 16세기부터 20세기까지 러시아 국가의 극동 지역으로 진출 과정, 그리고 과학과 지역 개발의 경제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아볼 수 있었다는 살린 소식이었습니다. 자, 이제 퀴즈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까지 배울 수 있는 퀴즈 한마당 이어드립니다. 동포 여러분과 퀴즈로 하나 되는 시간 퀴즈. 전모동. 아니 이게 다 뭐야? 아이, 보면 몰라. 이것 만들고 있잖아. 아니 이걸 왜 만드는데? 오빠도 참 왜 만드냐니. 며칠 있으면 추석이잖아. 근데 정말 근데라니. 추석 때 오빠 집에 인사 가야지. 우리 집에 인사 가려고 이걸 만든다고? 오빠가 오빠네 어머니가 이것 좋아하신다고 그랬잖아. 내가 그랬나? 며칠 전에 그랬잖아. 아니 근데 그렇다고 이걸 만든다고? 어머니한테 점수 따려면 직접 만드는 이 정도 정성은 보여야지 않겠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아이 자기야 그냥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왜? 설마 오빠 어머니 나 싫어하셔? 아니 우리 엄마가 널 왜 싫어해? 정말? 그럼 우리 엄마는 내가 좋다면 다 좋아해서 그러는 거야. 정말? 그러니까 이런 거 안 해도 돼. 응?
그치만 그러면 내가 며칠 전부터 다 준비해놓은 이 많은 재료들은 어떻게 해? 재료는 왜 이렇게 많이 샀어? 아니, 많이 만들어드리고 싶어서. 근데 자기 이거 만들어 봤어? 아니, 그럼 어떻게 만들려고? 너튜브가 있잖아, 너튜브. 그리고 나한테는 우리 오빠가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너튜브? 그렇구나. 그리고 오빠도 벌써 있는데. 시간이 이렇게 됐네. 출근해봐야 되겠다. 나 바빠서 갈 테니까 아니, 잠깐, 너튜브 보고 열심히 만들어. 오빠 오늘 일요일이야. 오빠 일요일인데 어디? 오빠! 이것은 우리나라의 전통 과자를 말하는데요. 우리말로 과줄이라고 하죠. 이것은 곡물가루나 과일, 식용 가능한 식물에다가 꿀이나 엿을 섞어서 달콤하게 만듭니다. 원래는 생거와 비교해 가공해서 만든 것으로 과일의 대용품이라는 뜻에서 조과라고 했는데 외래과자인 양과와 구별하기 위해서 이것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네, 이것은 만드는 방법에 따라서 유과, 유밀과, 강정, 다식, 전과 등으로 나뉩니다. 이것의 역사는 재래 문화와 관련이 깊은데요. 과일이 없는 계절에 곡물의 가루와 꿀로 과일 형태를 만들고 여기에다 과일나무의 가지를 꽂아서 제사상에 올렸기 때문입니다. 조선시대에는 궁중에서 잔치 음식을 차릴 때 약과나 다식, 강정 등을 올렸는데요. 평균 24가지의 이것을 55cm까지 쌓아 올렸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한국의 전통 과자를 말하는데요. 곡물가루나 과일 등에다가 꿀이나 설탕을 반죽해서 만드는데요. 명절 차례상이나 제사상, 잔치상에 올리기도 하고요. 명절 선물로 이것을 드리기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양과, 2번, 한우, 3번. 한과. 정답을 보내주신 분 가운데 일주일에 한 분 추첨해서 소정의 상금이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퀴즈 한마당 지금까지 성우 전종건 지혜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뿅. 명절이나 제사 때 빠지지 않는 게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명절이나 제사가 돌아오면은 이것을 집에서 직접 만들었었거든요. 이것 만드는 어머니 옆에서 하나씩 맛보다 보면 그게 얼마나 맛있었던지. 이것 만들려면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보통 정성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인지 요즘에는 이것을 직접 집에서 만드는 집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요. 대부분이 직접 시장에서 사서 명절 차례상이나 제사상에 올리곤 합니다. 그리고 명절이면 이것을 선물도 많이 하더라고요. 특히 어르신들이 이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선물을 많이 하는데 동포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직접 만드십니까? 동포 여러분의 추석 차례상 어떤 음식들이 올라가는지 추석 준비는 또 어떻게 하고 계신지 행복우체통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KBS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다음에 라디오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누르시면은 청취자 참여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정답도 적어주시고 행복우체통에 사연도 많이 보내주세요. KBS 콩으로 정답을 보내실 때는 정말 잊지 마시고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함께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려인들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그들의 삶의 애환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고려인 이야기.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그 리진 작가, 한진 작가가 모스크바로 유학을 떠나서 공부를 하다가 망명을 하게 됐고, 그리고는 이제 그 소련 각지에 흩어져서
참 어렵게 고단한 삶을 살았다라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이 고려인 2세대 한글 문학 작가인 한진 작가, 특히나 참 어려운 삶을 사셨던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당시에 망명했던 유학생들이 한 10명 정도 됐는데, 한진 작가처럼, 심리적인 어떤 고통을 겪은 작가는 없을 겁니다. 네. 왜 그러냐면, 당시에 이렇게 망명을 했을 때, 당시 이 자기의 가족들이 다른 분들은 가족들이 평범한 사람이었거나, 평양이 아닌 다른 지역에 이렇게 있어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리고 뭐 가족과 평생이 헤어지는 단장의 고통, 이런 세월을 겪었겠지만, 이 한진 작가는 출생이 평양 출신입니다. 그리고 한진 선생의 아버지는 유명한 희곡 작가였고, 네. 당시 우리가 해방되기 전에는 우리 동아일보에도 이분 희곡 작가로서 토성낭인의 여러 가지 작품을 쓰셨던 분이거든요. 예. 이런 분들이 사실은 남북이 분단이 안 됐으면 다 우리의 작가들이죠. 그런데 이제 분단되면서 이분들은 이제 북한 체제에 봉사하는 작품을 쓰게 됐는데, 그리고 한진 작가의 아버지 한태천은 유명한 극작가이기도 하면서 작가들을 이끌고 북한역 김일성 체제의 최선봉의 측근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북한에 남아있는 한진 작가의 가족들은 이 김일성의 최측근인데, 또 아들은 거기에 반대하고 망명했고, 이 과정에서 가족들이 겪을 심리적인 고통을 생각하니까 한진 작가는 유달리 더 그걸로 이렇게 고통스러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에 망명한 그 동료들 중에서 유일하게 한진 작가만이 술을 굉장히 가까이 하고 살았다. 네. 심리적인 고통을 잠시라도 달래고 싶어서 그랬겠죠. 그래서 예. 굉장히 좀 그렇게 사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 고려인 이야기를 쭉 들어오면서 한진 작가가 카자흐스탄 고려극장의 유일한 프로 극작가였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고려극장에서도 활동이 굉장히 활발했네요. 한진 작가는 사실은 처음에는 신문사로 들어갔지만은 네. 신문사에서 일을 1년 정도 하다가 본인은 원래 본인의 길이 이 희곡 작가에 있다는 걸 알고 있었죠. 네. 그리고 또 극장이 있었고 보면서 이제 마음을 전환하게 되죠. 그래서 신문사에서 문학부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극장으로 가서 평생을, 물론 이제 이분은 90년대 초반에 신문사에 잠시 와서 신문사 주필을 잠깐 역임한 적도 있지만은 예. 이분은 그 이후로는 사실은 평생을 희곡 작가로서 극장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 과정에서 물론 소설도 쓰고 여러 가지 했지만은 이분은 또 유일한 프로급 작가로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왜 그러냐면 당시 1세대 작가들은 제대로 이렇게 교육다운 교육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작가가 됐습니다. 그저 이렇게 극장에서 일하면서 작가가 된 경우가 있었는데, 네. 한진 작가는 모스크바 천연맹 영화대학교 시나리오과, 물론 영화대학교지만은 시나리오과를 나온 분이라 이런 연극 이론, 이 이론도 탄탄하고 작가로서의 자질도 있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고려극장 역사에서 유일하게 프로 극작가로 활동을 했고 극장을 중흥시켰던 인물이죠. 네. 저희가 카자흐스탄에 가면은 빼놓지 않고 찾아보는 곳이 고려극장 아닙니까? 그렇죠. 네. 예, 이 고려극장은 사실은 우리 한민족 역사상 아주 특이한 역사적인 극장인데, 이건 1932년 9월 9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세계 최초로 우리 한민족 모국어 전문 연극극장으로 창단이 돼가지고 네. 강제 이주 과정에서도 이게 중단되지 않고 지금까지 지금 90년이 넘도록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정말 가장 역사적인 극장이죠. 그래서 이 극장에서 일했던 분들은 누구보다도 사명감이 투철했고 네. 민족의식이 투철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극을 통해서 무언가 이 고려인 관객들에게 정말 우리의 어떤 메시지를 꼭 전해야 되겠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활동을 했죠. 네. 아무래도 한진 작가의 다양한 작품이 고려극장 무대에 올랐겠네요. 그렇죠. 한진 작가는 본인의 작품도 많이 써서 무대에 올렸고, 네. 또 많은 작품, 외국의 작품들을 정말 수준 높게 번역을 해서도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한진 작가가 물론 무대에 못 올린 작품들도 사실 많습니다만은 네. 이분이 남긴 작품들 보면 처음에 1964년에 의붓어머니라는 작품을 써서 65년에 무대에 올렸는데 예. 그때부터 극장에서 아주 관객들한테 절찬을 받게 되죠. 왜 그러냐면 이분은 제대로 문학 이론도 알고 또 작품성도 뛰어나게 썼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관객들에게 그 메시지를 잘 전달할 수 있는지를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에 이 고려인들도 소련 체제에 적응해 살면서 이 가족이 이렇게 깨지기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그 고려인들이 그걸 극복하고 이렇게 적응하면서 살아나가는 거 한 것을 잘 관찰하고 그 심리 묘사를 탁월하게 했기 때문이고 그 외에도 아주 이렇게 뭐랄까요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는 이런 작품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래서 네. 예를 들어서 산부처나 또 고용병의 운명 이런 것들은 굉장히 거시적인 관점에서 본 것이고 그 외에도 어머니의 머리는 왜 새었나 또 봉이 김선달 또 남북 통일 문제를 다룬 나무를 흔들지 마라 또 우리 광주 문제를 다룬 폭발 여러 가지 정말 문제작이라고 할까요 그런 훌륭한 작품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예. 이 한진 작가가 남긴 작품 중에서 국가 기록물로 지정된 작품도 있다면서요. 예, 그렇죠. 이제 국가 지정 기록물 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네. 이것은 우리나라 근현대사 기록물 중에서 국가적으로 영구적으로 보존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민간 기록물. 네네. 이건 국가 지정 기록물로 우리 국가에서 지정해가지고 체계적인 보존을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국가 지정 기록물 15호까지 지금 돼 있는 걸로 아는데 네. 우리가 소장하고 있는 고려인 모국어 문화예술 기록물 23권이 2020년 1월에 국가 지정 기록물 13호로 등재가 됐습니다. 그중에 예. 한진 작가의 유필원고 9권이 국가 지정 기록물로 등재됐습니다. 대부분이 희곡 작품이죠. 희곡 유필원고, 산부처, 고용병의 운명, 토끼의 모험, 폭발, 어머니의 머리는 왜 새었나, 또 의붓어머니, 꽃의사, 거기에 이제 그분의 그 유명한 중편소설 공포, 네. 이런 걸 원고로 다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어서 국가 지정 기록물로 등재가 됐습니다. 예. 이 국가 지정 기록물로 등재가 된 거는 관장님이 애를 많이 쓰셨다면서요. 예, 아무래도 제가 소장하고 있으니까, 네. 예, 또 그것을, 등재 신청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또 관련 서류를 또 준비해야 되고, 그런데 한진 작가에 대해서 또 다른 분들은 아는 분들이 없고, 또 제가 소장하고 있으니까, 예, 그렇게 또 등재 신청을 해서, 네. 또 덕분에 그쪽에서 또 심사가 잘 돼서, 충분히 이것은 국가 지정 기록물이 될 만하다고 전문가들 이 소견이 나왔기 때문에 네. 등재가 됐습니다. 예. 한진 작가의 희곡이 한국 연극사 최초로 한국 무대에 오르기도 했다면서요. 어떤 작품입니까? 이것은 한국 연극사에서 이게 제가 봐서는 2번인데요. 네. 한 번은 이제 이건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아, 네. 91년에 개방이 된 뒤에 한진 작가의 이 남북 통일을 다룬 나무를 흔들지 마라. 네. 이게 무대에 오른 적이 있고요. 그대로 이제 한진 작가 93년에 이제 작고하셔서 전혀 이제 연결이 없었는데 예. 최근에 2021년에 이 광주 고려인 마을에서 한진 작가의 폭발이라는 이 곡을 네. 22년이군요. 22년 초에 코로나 시국에 여기 무대에 올려서 대단한 이런 갈채를 받았습니다. 예. 이 폭발은 어떤 내용입니까? 예, 이 폭발은 참 내용이 이 고려인 연극사에서도 참 특별하고 제가 이제 광주에 있습니다만은 이 광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감동 깊은 이 작품인데 이것은 이제 한진 작가 1985년에서 86년에 무대에 올려서 고려인 집까지 한 2달 이상 순회 공연을 했던 작품인데 네. 물론 이게 유일하지는 않지만은 그 내용이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을 주요 사건 중에 하나로 다루고 있는 유일한 작품입니다. 예. 그래서 당시에 광주에서 벌어졌던 비극과 참상을 고려인들에게 널리 알리는 데도 큰 공헌을 했던 이런 작품입니다. 예. 이
폭발을 본 그 우리나라 관객들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야말로 폭발적이었죠. 네. 그리고 이 폭발이라는 그 뭐랄까요, 제목 자체가 굉장히 그 작가로서 중의적으로 이 작품을 쓴 겁니다. 네. 물론 이제 이것은 그 불발탄이 터져가지고 폭발해서 이제 그 어떤 선량한 그 사람들이 이제 목숨을 잃는 그런 그 내용 중에서 고른 건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당시 전두환이 군부 독재의 억압에 일반 이 그 민중들의 분노가 네. 이렇게 폭발하듯이 이렇게 터져 나온다는 이런 것도 중의적으로 예. 제목을 이렇게 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으로 소련에서 카자흐스탄에서 훌륭한 작품을 쓴 작가들에게 주는 베이마일린 상을 이분이 86년에 수상을 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자, 고려인 이야기. 오늘은 고려인 2세대 작가 중에 한진 작가에 관한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도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시간 끝곡으로 신형원의 불씨 준비했습니다. 자, 이 노래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동포 여러분 고맙습니다.